여기 그 장면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미군이 와서 가족 사진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전쟁을 바라보는 이제 경화의 시선인데 결국 작가의 시선이겠죠. 온화한 부부와 고만고만하게 귀여운 셋 딸. 햇빛 쏟아지는 푸른 잔디 위에 자연스럽게 웃으며 앉아 있었다. 아마 이제 그 사진이겠죠. 자, 이 밝고 아름답고 저절로 미소로운 가족 사진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못 견디게 사랑하는 어느 아마추어 화가의 그림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굉장히 아마 이제 평화로운 그림인 거예요, 그죠? 사진이. 그래서 이제 가족과 그의 관계를 물었더니 당연히 뭐 이제 자기가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나는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건 줄 알고 뭐 군복을 입으면 원래 사람이 달라 보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못 알아봐서 미안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가 그의 행복과 단란을 버리고 살벌한 이국의 싸움터, 갓된 철원, 갓된 장단, 영하 30도의 이름 모를 고지 같은 데서 끊임없이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는 게 죄송스러워서 몸이 오그라들었다. 그가 만약 죽는다면 그 죽어야 하는 명분은 무엇일까? 아, 전쟁은 분명 미친 것들이 참아낸 미친 짓 중에서도 으뜸가는 미친 짓이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전쟁을 갖다가 그죠? 옹호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몇 년 전에 이제 터졌었고, 최근에 트럼프가 이란 공격하는 거 보면서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 하나의 그냥 장난, 유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비행기 떠서 무기만 갖다가 폭탄만 투하하고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야만스러운 말들,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 뭐 이런 말들,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는 게 그잖아요. 트럼프 같은 놈들은 아마 특징이 그 1대1로 만약에 누가 싸우라고 붙인다면 제일 먼저 꼬리 내리고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쟁은 꼭 그런 놈들이 일으키잖아요. 맞아. 높은 자리에서. 피해보는 거는 엉뚱한 국민들이고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작가의 시선이겠죠. 그래서 이 말이 참 너무 그렇잖아요. 전쟁은 그 미친 것들이 참아내는 미친 짓 중에서도 으뜸가는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미군한테 한없이 미안해하는 마음. 저도 저 사람도 전쟁만 없었다면 자기 가족들과 평안하게, 그죠?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엉뚱한 나라에 와서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경험은 늘 불안하죠. 계속 불안해서 오기도 씨랑 많이 친해져요. 친해지고 같이 이제 항상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다니고 그래서 뭐 어깨동무도 하고 뭐 뺨도 어루만지고 이러면서 오키 근데 경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염려 말고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가져가라. 어차피 나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소련 때문이 아니다. 전쟁 때문이다. 이 미친 전쟁이 멀지 않아. 우리들을 차례차례 죽일 거다. 그래서 이 미친 손으로부터 놓여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왜 제가 전쟁이 벌어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역사를 봐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성폭력이라는 거는 빠지질 않아요.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건 뭐 나름대로 또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사회 심리학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심리학 쪽 요소 쪽에서 본다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 불안감. 생물학적 시선에서 본다면 인간의 DNA가 끊임없이 나의 종족 번식에 대한 욕망.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그런 복합된 심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전쟁에서 항상 그런 행위들 되풀이되는 거 보면서 그런 궁금증을 좀 늘 좀 가졌었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 극단의 공포 속에서 그 순간에 왜 그런 짓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근데 오키도 씨는 그래요. 오키도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못 쓴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어딨냐. 전쟁은 곧 끝나게 되고, 경한 살아남아야 되고, 올해도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남옥의 의미도 숨어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나는 생각이. 그러니까 경화는 아직까지는 오키도 씨만큼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 같은 거 이제 좀 처지가 다르죠. 아무래도 경화는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오빠들 없고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오키도 씨는 그래도 어때요? 희망이 있죠. 부인도 있고 내가 키워야 될 자식들이 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술도 있고. 네, 예술 그리고 내가 뭔가 그쵸 예술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나는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키도 씨는 뭔가 희망에 대한 끈을 놓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경화하고는 조금은 다르고 그래서 같은 그림을 놓고도 오키도 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남옥과 경화가 처음에 봤던 고목의 차이는 그런 데서 한번 생겼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볼수록 생각할수록 경화가 그 당시에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다는 기적 같아요, 사실. 네,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제 참 의지가 중요한 건데 의지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경화의 내면을 표현하면서도 박완서 선생님은 어쨌든 이 시대를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견뎠고 이런 글을 썼을 테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포자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최만식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 작가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풍자 문학의 대가예요. 우리나라 풍자의 뭐 대가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제 이분을 꼽아요. 최만식 선생님. 이분이 작품 중에 그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레디메이드. 이거예요. 한글로 풀었으면 레디메이드 인생인데 이미 만들어진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기성품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기성품. 이미 기자 얘기.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갖다가 이게 품으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거죠. 네? 레디가 이렇게 못하는데 여기서 아주 고학력자야 주인공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대학을 나왔어. 취직이 안 돼. 근데 그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됐겠어요? 그렇게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게 30년대 이야기야.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거예요.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1920년대만 해도 이제 1910년대 한일합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이 강제로 가져온 근대화라는 게 어쨌든 공장들이 생기고 회사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일자들이 많이 생기죠. 과거의 시기에서 이제 농업 국가에서 뭔가 이제 산업 쪽으로 조금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차 산업.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없었던 그동안에 없었던 직군들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이 그 당시 문화정책이라는 걸 핀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고을마다 교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워야 산다. 그러면서 다 이제 교육 현장으로 보내려고 애를 써요. 그 이유는 결국은 농업만 해가지고는 이런데 지식이 없으면 여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켜서 결국은 지네들 써먹기 위해서 이제 배워라 미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이제 돈 번다. 배우면은 누구나 양반도 될 수 있다. 누구나 뭐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나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학문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들 학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야. 자, 나무가 있는데 과일이 100개가 달려있어. 자, 누구나 먼저 가서 따먹어. 하나씩. 자, 1번부터 100명은 따먹었지만 101번부터는 따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배웠어도 할 게 없는 거야. 차라리 그래서 주인공은 그렇게 한탄하죠. 내가 안 배웠으면 차라리 막노동꾼이 되거나 이런 농사 같은 거를 할 텐데 이제는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잖아. 소부르주아라고 인식해주는 그런 화이트 칼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쪽팔려서 이런 것도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학교 나와서 박사인데 어떻게 3D 업종에 가갖고 기름칠하면서 이거 하는 얘기야.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오늘날로 갖다 옮겨놔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이게.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친구들이랑 그 책, 이제 법 전공해서 책을 가지고 팔아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거기서 여자가 그런 말을 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나 50점만 줘. 나오는데 아니야 50점이 아니라 20점이라도 좋아. 그러면 너한테 몸을 팔 수 있어 이 이야기야. 자, 이론의 가치가 그 당시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운수 좋은 날, 현진관의 운수 좋은 날 읽어보셨잖아. 여기 보면 이제 이론의 가치를 대충 따져볼 수 있어요.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주인공 김점지가 술집에 가서 맨 처음에 떡 2개를 먹고 그 다음에 추어탕 3그릇을 먹고 그 다음에 막걸리 곱빼기로 몇 잔을 먹어요. 몇 잔을 먹어. 이게 대략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랑 같이 치삼이라는 친구랑 먹는 거거든요. 대략 이렇게 따져보면 약간 한 1원이라는 돈이 오늘날 볼 때 아마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100전이 이제 1원이라는 거예요. 100전이. 근데 이 작품은 1937년인가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운수 좋은 날은 1924년이잖아요. 참 쓸데없는 거 많이 외우죠? 근데 그게 불가워. 근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따지려면 네.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1924년도 그리고 1925년도
김동인의 강자에 보면 동료가 송충이 잡는 일을 하다가 하루에 받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취로사업 같은 거, 왜 그죠? 공공근로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하면서 받는 돈이야. 32전을 받아 하루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애니까 1원의 가치가 대략 요거의 3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 공공근로 했을 때 뭐 한 2, 3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요 정도 금액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37년이야. 그럼 31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만주사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도 더 지나서 인플레도 많이 됐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이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금액은 못 따져보겠지만은 요 또 1937, 8년경에 그 제1과 제1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수택이라는 인물이 신문기자 생활하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농부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보면 신문기자 생활할 때 월급으로 400원인가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도시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의 가치가 엄청 이제 깨진 거야. 그럼 이때 당시에 그 아까 얘기한 여자가 50점만 줘, 이 얘기는 돈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마 그 정도 들였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돈 나중에는 20점만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럼 5,000원이야, 5,000원. 5,000원에라도 몸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야. 너무 처절한 얘기인데, 그래서 주인공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막 자기의 처지와 이런 현실이, 우리 조선의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화가 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서 집어 던지고 돌아와. 그러고 지가 와서 나는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못 이루면서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는 정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여자가 있고, 어떤 여자는 겨우 돈 20전에도 치마끈을 풀겠다는 여자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고민하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누구한테 더 표를 줄 것 같아요? 정조 때문에 목숨을 끊는 여자, 20전에도 몸을 팔겠다는 여자. 그래도 팔아서라도 유지한. 그러니까 네. 작가의 시선은 글로 가 있어요. 타파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아, 경아 이 얘기나. 그잖아요. 거기서 정조 따지면서 목숨을 잃은 분들, 네 목숨만 죽는 거지. 뭐가 남겠어요. 역사는 우리가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어쨌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오늘날의 역사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죠? 작가의 시선은 그렇게 가겠죠. 기회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교수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성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왜 저 생물은 자꾸 진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자궁이 없어지면 진화로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올덕석 스리가 쓴 멋진 신세계에 보면 아기를 안 낳아요. 네. 인공배양이래, 인공배양. 인공배양에서 한 번에 알파 계급은 1명, 그 다음에 엡실론 계급, 제일 밑에 계급은 알라트시. 86명인가를 낳아요. 걔네들은 그 일꾼이야, 일꾼. 개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켜요. 음악 들려주듯이 계속 세뇌를 시키고, 어렸을 때 책을 놔주고 걔가 책 가까이 가면 전기 충격을 줘.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꽃 있는 데로 가면은 또 전기 충격을 주고. 그러니까 꽃이나 뭐 이런 그래서 책 같은 거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못 가게 만드는. 너네는 오로지 일만은 알파 계급을 위해서 일만하는 존재해야 돼. 거기서는 엄마라는 단어 되게 없어요. 그런 단어가 되게 뭐 뭔가 90 아주 오래전에 그죠? 그 여자들이 뭐 임신해갖고 아기를 낳아 너무 그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사회에서. 오키도 씨 이제 그림을 본
경화의 첫 반은 봐봐요. 자, 이게 206쪽이니까 3분의 2 정도 갔을 때 있어요. 206쪽에. 나는 캠퍼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돌토돌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부여하고 있었다. 한 발의 고사한 나무. 자기랑 똑같이 본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강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태양이 없는 한 발.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한 발. 무채색의 오돌토돌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 왜 그런 잔인한 한 발이 구사시킨 고목을 나는 그의 캠퍼스에서 본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왜 자기가 아는 만큼 보듯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내면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화의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폭발하는 장면이 있었죠? 뭐죠? 경화 트라우마 폭발하는 장면. 경화의 트라우마는 지금 뭐예요? 오빠들의 죽음과 관련된 그 픽빛, 그죠? 그거 관련돼서 트라우마 폭발하는 장면 나오잖아. 결혼해서 집을 갈아엎는 거. 붉은색 침대. 그치, 붉은색 침대. 네. 그러니까 미군한테 왜 몸을 그죠? 그 미군의 어떤 걔는 좀 꿈이잖아 사실. 그치? 꾸니고 노련하게 이제 경화를 꼬시는 데까지 성공한 거잖아요. 그 침대 자기가 있는 호텔로 유혹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자, 그랬는데 경화가 갔는데 침대 시트를 봤는데 하필이면 그 침대 시트가 붉은색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내 기억은 터진 bom물처럼 시간을 가로지쳐 거슬러 올라갔다. 노란 은행잎, 거침없이 땅으로 떨어지던 노란 은행잎, 눈부시게 슬프도록 아름답던 그 노란 빛들도 마침내는 내 기억의 소곡을 막지는 못했다. 이제 아마 가을, 늦가을인 거죠. 늦가을에 이제 폭격이 있었던 거고, 나는 잊을 줄 알았던, 아니 교묘하게 피하던 어떤 기억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도망자처럼 체념하고 나는 그 기억을 맞아들였다. 어머니가 정성 들여 다듬이질한 순백의 호청을 붉게 물들인 처참한 핏빛과 무참히 찢겨진 젊은 육체. 얼마만큼 육체가 참담해지면 그 앳된 나이에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을 수 없나. 그 극한을 보여주는 끔찍한 육신과 그 육신이 한꺼번에 쏟아놓은 아직도 뜨거운 선홍의 핏빛을 나는 본 것이다. 자, 그래서 나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지르고는 이제 굴러 떨어져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접근하실 때, 오, 너, please, don't break me. 나를 부시지 말아달라. 망가뜨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애걸하면서 싹싹 빌죠. 그 조라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미쳤어.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경화 입장에서는 그 오빠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그게 이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단지 뭐 미군과 어쩌다가 뭐 그렇고 그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죠. 이건 하나의 장치일 뿐이고 트라우마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든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6.25라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 그러니까 태극기 부는 사람들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그 사람들은 맞아요. 그 공포, 네. 그 죽음에 대한 그 그래서 그걸 제가 이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6.25 때 그 처절한 그 공포 같은 네. 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었어요. 네.
민주주의가 반맥이요?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논문 주제가 이제 전후문화의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당시 그 책들을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1950년대 작품들 전후소설들은 대부분 트라우마의 발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치솟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정도 오면은 트라우마의 극복에 대한 이제 희망들이 조금씩 보이는 작품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작품 중에 또 박아서 선생님, 이거는 지금 트라우마의 발현이라면 네. 엄마의 말뚝을 읽어보면 네. 트라우마가 이제 치유되는 그런 어떤 모색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엄마의 말뚝은 그때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오빠들이 죽은 거는 사실은 뭐 큰아빠가 오는 바람에 그죠? 방을 이제 행랑채로, 내 딴에는 행랑채가 훨씬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불시에 뭐 누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본다면 안방보다는 그래도 행랑채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옮겼는데 하필이면 이제 폭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 엄마의 모습이죠. 보면 엄마가 이제 갑자기 아글심이 일어나요. 어디냐 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나가요. 자, 아직도 멍멍한 귀에 어머니의 몇 마디, 마루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밟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듭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버리면 이게 유리를 밟을 때 그 파편들이 발에 이게 찍힐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자식이 어떻게 됐을 거가 그거를 염려하는 엄마 입장에서, 그죠? 자, 그리고 엄마가 조금 있다가 어때요? 비단을 찢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길게 들리고 주위가 고요해졌다. 자, 엄마 기절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큰아버지가 야 경아야 거기 있냐? 네 하니까 응 넌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럼 행랑채인가? 행랑채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어때요? 이제 아까 어머니처럼 맨발로 똑같은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행랑으로 달려갔는데 엄마는 이미 기절해서 길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이게 236쪽에 있어요. 236쪽. 상대에 이 좀 더 지나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어머니가 길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나는 횡하게 뚫린 지붕에 커다란 구멍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으로 처참한 광경을 뚫어치고 있다. 이 달빛과 이 대비되는 이 모습도, 그죠? 달빛은 되게 부드럽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불빛이고. 근데 지금 폭탄으로 구멍이 뻥 뚫린 그 집의 처참한 모습. 자, 근데 내가 본 건 검붉게 물든 호청, 또 군데군데 고여있는 검붉은 신혈, 여기저기 흩어진 고깃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부분은 아직도 삶에 집착하는지 꿈틀꿈틀 단발마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가 닭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미리 기절을 시킨 다음에 잡아요. 그죠? 닭 잡는 거 본 적 없어요? 안 해봤나? 닭 잡는 거? 우리 어릴 때 닭 잡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있는데. 우리 못하잖아요. 닭 잡고 모가지를 확 비틀어요. 기절을 시켜야 돼요. 왜 기절 시키는지 알아요? 산채로 치잖아요. 뛰어댕겨요. 걔가 목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그 기절시킨 다음에 목을 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장면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들은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했지. 사람도 왜 목 이렇게 댕강 치면
바로 죽지 않는데요. 목이 이렇게 통통 튄대잖아요. 튀고 눈을 뭐 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싱싱한 젊은들이 어쩌면 저렇게 무참에 해쳐질 수 있을까? 나는 악을 쓰게 했으나 목이 꽉 막혀 아무런 음명도 이루지 못하고 거듭거듭 몸을 떨며 몸서리를 치며 황급히 도망치겠으나 바로 휘청거렸다. 자, 휘청거리는 발에 붉은 호청이 치근하게 감긴다 싶더니 다시 내 시야를 온통 붉은 호청이 뒤덮었다. 나는 붉은 호청에 걸려 붉은 호청으로 온몸을 감은 채 방바닥에 뒹굴며 차츰 정신을 잃었다. 결국 이제 본인도 기절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뭐 이 일 이후 엄마는 이제 삶의 의지가 없어요. 네, 그냥 살아있는 시체예요. 그래서 20년은 더 늙어 보이고, 240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20년 더 늙어 보이고, 아주 낯선 뿌연 눈으로 이제 멍하니 뜨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창 밖은 활기에 넘쳐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 건강하고 활기찬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눈에 띈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도 누군가는 생기 있게, 그죠?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가 그런 광경을 봐야 하는 게 사르비아를 가야 하는 것만큼이나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집을 봐요. 한쪽 지붕이 날아간 우리 집. 나는 악을 쓰려고 했으나 악이 써지질 않았다. 입술을 떨며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다. 눈을 꼭 감고도 모자라. 검정 스커트에 얼굴을 파묻었는데도 내 시야에는 성빛이 넘쳤다. 처음에 그것은 큰댕마루의 사르비아였다. 녹색의 잎도 푸른 하늘도 안 가진 그냥 선홍빛이 흐드러지게 넘어간 사르비아였다. 나는 그 선홍빛이 역겨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고개를 저을수록 그 선홍빛은 점점 진홍으로 변하고 그 진홍은 점점 끈적한 액체로 번졌다. 경화가 가지고 있는 그 오빠들의 죽음에서 봤던 선열들, 그게 이제 붉은 사르비아 꽃과 같이 이제 겹쳐지는, 중첩되는 부분이죠. 좀 더 남았는데 오늘 다 못하겠는데 아직도 해야 될 얘기도 좀 더 남았는데 오늘 원래 그 여자네 집까지 해결했었는데 그 여자네 집들은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그 작품도 너무 좋죠. 네. 참 되게 전반부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 폭에 그냥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게 그림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전반부는. 후반부로 가면 너무 또 비극적이고 영화 귀향을 보셨으면 맞아요. 천당 요거 조금 남은 거 하고 그 여자네 집하고 다음 주에는 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 책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책들은 한번 좀 구입을 하세요. 네. 이게 여기 있는 작품 거의 다 해야 돼요. 다. 이게 저 세계사 엄마의 말씀 세계사라는 출판사 거예요. 이거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작품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